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CPU 스케줄링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반적인 CPU 스케줄링을 설명드렸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CPU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이제 멀티 프로세서 CPU 스케줄링이죠. 여기는 CPU가 여러 개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CPU가 여러 개 있는 환경을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하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되는 이런 거를 이제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CPU가 여러 개 있어서 병렬적으로 CPU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3, 4 고학년 올라가시면은 또 그 고성능 컴퓨팅,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과목에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CPU가 여러 개 있다 이러면은 스케줄링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한 칸 있다가 여러 칸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줄 서는 방법, 그 다음에 은행 창구에 그 직원이 한 명이 앉아 있지 않고 여러 명 앉아 있는데 번호표를 뽑는 거, 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제약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은 반드시 특정 프로세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하고 B는 같이 수행돼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하나의 CPU에다가 할당에 닿오, 뭐 이런 제약 조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건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지만, 저를 전담해주는 전담 선생님이 있으면 저는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꼭 저분한테 깎겠다 이렇게 줄을 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예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를 뭐 자주 깎는 편은 아닌데 어, 항상 보면은 머리를 한 군데 가서 이제 잘 깎는 분한테 한 대여섯 번 깎다가 보면 다음에 가면 안 계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이 헤어 디자이너, 이 머리 하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9시까지 서서 일을 하면 이제 다리가 퉁퉁 붓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다가 또 몇 달 쉬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어느 날 가보면 안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또 헤매겠죠. 누구한테 깎아야 되나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이제 몇 번 마음에 안 들다가 좀 괜찮은 분 찾으면 거기 정착하나 하면은 또 한 1년 있으면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셨냐 뭐 물어보면 그만두시고 이제 쉬신다고만 하지 뭐 이렇게 잘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헤어 디자이너 DB 뭐 전문 사이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누가 어디로 이동했다 뭐 이런 거 좀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잘 하는 분들은 쉬었다가 전혀 이제 딴 엉뚱한 데 가서 또 다시 일을 하더라도 손님이 금방 많아집니다. 이게 실력이 좋으면 뭐, 뭐 쉬었다가 일을 하든 뭐 그냥 완전 새로운 데 갖다 놔도 굉장히 뭐 이렇게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소프트웨어 직종도 마찬가지죠. 이게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일가견이 있다 이러면 뭔가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망했더라도 저 사람은 잘한다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면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같이 또 의기투합을 해서 뭐 투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직장이라는 게 한 군데서 정년까지 마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또 조건이 더 좋으면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워낙 이제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몸값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뭐 하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직업을 찾아도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는 환경에서의 멀티 프로세서 스케줄링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CPU가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는 이 로드 쉐어링 또는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죠. 여러 CPU들이 균형 있게 골고루 일을 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PU 여러 개 뒀는데 몇 개는 열심히 일하는데 한두 개가 놀고 있다. 이거는 전체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잡들이 특정 CPU에 몰리지 않도록 로드 쉐어링을 잘 해주는 그런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게 그런 방법이냐. 그래서 뭐 심지어 줄 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가 돼 온 바가 있죠. 각 CPU마다 줄을 별도로 세우는 방법, 또 하나의 한 줄로 세워놓고 그냥 그 맨 앞단에 있는 그 이제 CPU가 비게 될 때 줄의 맨 앞에 있는 작업을 꺼내가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작업을 꺼내갔는데 좀 운이 없게도 특정 CPU한테만 굉장히 그 CPU 바운드 잡이 막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화장실이나 이런데 한 줄 서기를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각 칸마다 별도로 줄을 서는 게 좋은 거냐. 뭐 요즘은 워낙 한 줄 서기가 더 좋은 방법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뭐 이렇게 한 줄로 서면은 그 약간 그런 게 있죠. 특정 칸에서 내가 안 나와도 다른 칸이 어차피 빌 테니까 나는 그냥 여유 있게 그냥 볼일을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줄로 줄 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나 뭐 여러 줄로 줄 서는 데가 꼭 있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렇게 싹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빨리 빌 것이냐, 이런 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내가 가는 줄은 천천히 줄어들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이쪽으로 싹 옮겨가면 또 저쪽이 천천히 줄어들고, 여러분은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내가 타는 차선은 막히고, 그래서 차선을 바꾸면 또 이쪽이 막히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세상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CPU 스케줄링에서 CPU가 여러 개 있는 환경에서는 시미트릭 멀티 프로세싱이냐 아니면 에이시미트릭 멀티 프로세싱이냐, 이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시미트릭 멀티 프로세싱은 다 대칭적입니다. 대등합니다. 여러 CPU들이. 그래서 누군가 하나 그 대장 CPU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CPU들이 다 대등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CPU들이 알아서 이제 스케줄링을 하도록 결정하는 이런 경우가 되고요. 되게 뭐 동일한 균일한 일들을 여러 군데서 한다, 뭐 행렬의 곱셈 큰 거를 한다, 뭐 이러면은 굳이 뭐 조율하는 CPU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또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에이시미트릭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CPU 여러 개 중에 한 개의 CPU가 대장 CPU가 돼서 데이터의 접근과 공유를 책임지고, 나머지 CPU들은 그 대장 CPU의 결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들은 거기에 따르는, 이런 게 훨씬 또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멀티 프로세서 CPU 스케줄링은 뭐 이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정도만 화두를 던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얼타임 CPU 스케줄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리얼타임이라는 말은 이미 들어보셨죠? 학기 초반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와 운영체제는 리얼타임을 위한 운영체제 및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다 같이 어느 정도 만족하자라는 거지. 리얼타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꼭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리얼타임 잡이라고 하고, 리얼타임 스케줄링은 그런 상황에서의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스케줄링 예제에서 보시면은 프로세스들이 있고 도착 시간이 있고 CPU 사용 시간이 있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한테 CPU를 먼저 줘서 이 시간을 뭐 다 한꺼번에 쓰게 할 거냐, 아니면 쪼개가지고 뒤에 또 나눠서 쓰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였지, 여기는 데드라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빨리 처리되면 좋은 거고, 늦어지면 그만큼 그냥 조금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를 얘기했지, 대기 시간이 얼마 이내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리얼타임 스케줄링이다 이러면은 이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 말고 또 CPU 사용 시간 말고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느냐 하면 데드라인이라는 게 붙게 돼 있죠. 그래서 이 P1은 예를 들면 0초에 도착해서 CPU를 7초 쓰고 싶은데 이 P1이 이 데드라인이 뭐 20초다 이러면은 0초부터 20초 사이에 CPU를 P1한테는 7초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데드라인을 만족하는 거죠. 만약에 데드라인이 20초인데 그 20초 안에 CPU를 7초가 아니라 6초밖에 못 줬다, 그럼 데드라인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은 리얼타임 태스크 스케줄링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드라인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한, 그게 이제 리얼타임 태스크 스케줄링이다. 예, 그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 리얼타임 시스템은 또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하드 리얼타임이라고 해서 데드라인을 어기면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PU 스케줄링을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CPU 스케줄링을 하는데 CPU 스케줄링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들이 많이 도착해서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도 데드라인을 어길 수밖에 없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은. 그래서 어떤 이 프로세스 작업들의 그 로드가 얼마나 센지를 고려해서 CPU의 용량도 거기에 맞게 데드라인을 어기지 않게 미리 만들어 놔야겠죠. 근데 CPU를 너무 이렇게 빠르게, 너무 비싼 CPU를 갖다 놓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놀고 있으니까 낭비가 되겠죠. 그렇다고 CPU를 너무 느린 걸 갖다 놓으면은 제대로 스케줄링이 안 돼서 데드라인을 어겨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되게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은 이러한 CPU 스케줄링을 그때그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미리 스케줄링을 해놓고 그거대로 그냥 시스템이 따라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CPU 스케줄링은 다 온라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P1이 0초에 도착하면 그때 스케줄링을 하고 P2가 2초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얘를 CPU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미리 이런 프로세스들이 0초, 2초, 4초, 5초에 도착할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온라인의 의미고,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이런 프로세스들의 그 CPU 도착 시간을 미리 아는 겁니다. 미리 알고 스케줄링을 하는 게 오프라인인데,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은 워낙 데드라인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경우도 뭐 상당히 많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리얼타임 잡들이 또 상당 부분 피리어딕, 주기적인 그런 잡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5초에 한 번씩 깨어나서 무슨 뭐 0.1초씩 CPU를 쓰도록 하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 바로 다음에 살펴볼 이 소프트 리얼타임, 소프트 리얼타임인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데드라인을 어기면 안 되는, 즉 리얼타임 시스템이긴 하지만 데드라인을 어겼을 때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작은 그냥 불편 정도가 있는
그런 경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동영상을 뭐 스트리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 리얼 타임이죠. 왜냐하면 동영상은 초당 24프레임을 반드시 디코딩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영상이 끊기죠. 그런 거는 데드라인이 분명히 있다. 그건 맞는데 데드라인을 어겼을 때 아주 큰일 나지는 않고 조금 보는 사람이 불편한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초당 24프레임을 디코딩해서 화면에 보내주고 그 다음 초가 되기 전까지는 쉬는 거죠. 쉬다가 또 다음 초가 되면은 24프레임을 화면에 보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도 데드라인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끊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데드라인을 못 지켜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리얼타임을 전담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두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설치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돌리면서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OS나 시스템은 리얼타임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그냥 리얼타임 잡을 내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면서 동영상을 보면 끊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즉 이러한 소프트 리얼타임 태스크는 데드라인을 반드시 보장해 주도록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워낙 비용이 비싸고 이거를 전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프로세스랑 섞어서 컴퓨터에서 돌리는데 그래도 동영상이 안 끊기게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다른 프로세스보다 높여줘서 가능하면 CPU를 더 먼저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리얼타임 스케줄링은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레드 스케줄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챕터에서 스레드에 대한 그 설명을 배웠죠. 스레드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CPU 수행 단위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스레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스레드를 구현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유저 레벨 스레드라고 해서 운영 체제는 스레드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사용자 프로세스 본인이 내부에 스레드를 여러 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영 체제에 있는 CPU 스케줄러가 어느 스레드한테 CPU를 주겠다고 지목할 수가 없죠. 스레드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냥 스레드 여러 개 있는 이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CPU를 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자신이 이제 내부에 있는 스레드들 여러 개 중에 누구한테 CPU를 줄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로컬 스케줄링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CPU 스케줄링을 운영 체제가 스레드를 아예 지목하는 방식은 아니고 유저 레벨 스레드인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 내부에서 어느 스레드한테 CPU를 줄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레드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커널 레벨 스레드였죠. 요거는 그 운영 체제가 스레드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스레드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운영 체제가 CPU 스케줄링을 할 때 어느 스레드한테 이번에 CPU를 줄지를 직접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로벌 스케줄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스케줄링은 누가 하느냐? 운영 체제가 스레드의 존재를 안다면
운영체제에 있는 CPU 스케줄러가 직접 하는 거고, 운영체제가 스레드의 존재를 모른다면 그러면 운영체제는 그냥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고 프로세스 내부에서 스레드 스케줄링을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레드 스케줄링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CPU 스케줄링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고, 이 잡들이 그 균일하지 않고 CPU 바운드 잡이 있고 IO 바운드 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CPU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또 얼마나 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PU 스케줄링에서 고려해야 될 성능 척도가 어떤 게 있는지, 이용률, 처리량, 그리고 이제 뭐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CPU 스케줄링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겠죠. 물론 뭐 이런 척도들을 좋게 하는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일 텐데, 이런 척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즉 이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큐잉 모델이라고 해서, 요거는 대단히 이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식을 계산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큐잉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림을 여기다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 큐잉 모델은 꼭 CPU 스케줄링에서 쓰는 모델은 아니고요. 되게 이러한 식으로 서버가 있어서 어떤 그 요청을 처리하는데, 그 요청들이 도착을 하죠. 그럼 큐에 쌓여 있다가 서버가 처리를 해서 끝나면 빠져나가고, 뭐 처리를 못하면 큐에 계속 기다리고, 뭐 이런 일반적인 상황은 꼭 CPU가 아니라 이게 뭐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큐잉 모델의 일반적인 그림인데, 우리는 지금 CPU 스케줄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 부분이 CP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잉 모델에서는 CPU를 쓰고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큐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이 이렇게 도착률이 있겠죠. 얼마나 빠른 빈도로 CPU를 쓰겠다고 도착하느냐.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CPU의 그 성능, 역량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처리율,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하느냐. CPU 처리율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의 도착률과 CPU의 처리율이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 복잡한 수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앞에 나왔던 이런 스루풋, 그 다음에 웨이팅 타임, 이런 것들이 복잡한 수식의 결과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얼마나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1960년대 뭐 이럴 때는 큐잉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성능을 그 이론적으로 그 구하는 이런 걸 대단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방법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임플리멘테이션, 실제 구현을 해서 메저먼트,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CPU 스케줄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리눅스에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이미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눅스가
CPU를 프로세스 A한테 줬다가 B한테 줬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리눅스보다 내게 더 좋다. 이걸 어떻게 보일 것이냐. 리눅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CPU 스케줄링을 하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 코드를 내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거죠. 바꾼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리눅스의 바이너리 그 실행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어 코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리지널 리눅스를 설치한 컴퓨터와 똑같은 하드웨어 사양을 놓고 내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심은 리눅스를 설치한 그런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들을 돌려보면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거를 뭐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성능 척도들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결과 내게 더 좋다라고 실제로 측정을 해서 알아내는 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메저먼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그게 여러분들은 어려워 보이세요? 아니면 쉬워 보이세요? 뭐 리눅스의 소스 코드를 고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뭐 소스 코드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리눅스 내부의 코드를 수정하는 일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버그가 있을 때 컴파일해서 돌려봤더니 버그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시스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데 왜 죽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아주 대단히 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성능을 측정했다 이러면은 적어도 운영체제 분야에서는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이 될 만한 방법이 없느냐. 예, 그게 바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실제 시스템에 구현하는 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의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있고 내 알고리즘도 있는데 두 개를 어떤 주어진 그 작업에 대해서 그 주어진 작업을 여기서 트레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돌려봤더니 내게 더 여러 척도들이 더 우수하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예, 뭐 SJF라는 알고리즘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SJF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요걸 이제 소위 트레이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작업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가지고 SJF 알고리즘을 손으로 그려서 돌려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해본 겁니다. SJF 알고리즘은 제일 짧은 작업한테 CPU를 준다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다만 아직 도착도 안 한 작업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0초 시점에 제일 짧은 작업인 P1한테 CPU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대로 이 넌 프리미티브 버전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면 기다린 시간의 평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손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걸.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작업이 대단히 복잡하게 주어진다면 P1이라고 해서 꼭 0초에 한 번 도착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들은 CPU를 뭐 0초에 와서 쓰고 7초 쓴 다음에 또 IO를 하러 갔다가 뭐 나중에 와서 또 10초 쓰고 또 30초 있다가 또 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 프로세스는 이렇게 한 번 CPU 딱 쓰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P1이 CPU를 쓸어 와서 얼마나 쓰고 이런 게 쭉 있을 거고요. 다른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죠.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그거를 다 손으로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이러한 알고리즘 룰에 따라서 자동으로 쭉 가상으로 돌려보고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했으면 그게 시뮬레이션이라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SJF 알고리즘의 시뮬레이터와 내 알고리즘의 시뮬레이터를 두 개 만든 다음에 이러한 작업들을 돌려서 성능 척도가 내게 더 좋다 이런 걸 보이면 내 알고리즘이 더 좋은 것이죠.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해보실 수 좀 있겠죠. 뭐 SJF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딸랑 요거 하나 돌려보고 내게 더 좋으면 좋은 건가요? 이런 아주 특이한 예제 하나 갖다 놓고 좋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항상 그 시뮬레이션에 인풋이 되는 데이터 그걸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레이스가 신빙성이 있어야겠죠. 뭐 신빙성이 있다는 거는 실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의 패턴하고 대단히 유사하거나 그걸 대변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트레이스를 추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추출하느냐 하면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CPU를 요청하는 패턴을 봤더니 뭐 0초부터 7초 요청하고 그 다음에 30초부터 뭐 5초 요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프로그램을 한번 돌린 다음에 CPU를 사용하는 그런 시간대를 쭉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에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죠. 실제 프로그램을 뽑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트레이스를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뽑아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의미가 없겠죠. 즉 실제 시스템에서의 그 트레이스하고 어떤 대단히 유사한 그런 모델링을 거쳐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대단히 이론적인 계산을 하는 그런 큐잉 모델,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그 실제 구현과 매저하는 방법,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U 스케줄링 챕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